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나이저강 연안의 왕국과 제국 3강 2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PPT의 장수가 너무 많아서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도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공부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이니만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숙지하고 이해하고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요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요 제국은 요르바족이 세웠다 그랬죠. 초기 역사 자료 많지 않습니다. 역시 뭐 14세기경에 나이지리아의 남부 지역에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베냉과 이페의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의 오요, 베냉, 이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우사 도시국가와 함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요의 왕은 알라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창시자인 오두두와의 자손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두두와의 아들이거나 손자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지는 오란미안이 베냉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페를 떠났고 오요를 창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둥의 신인 쌍고가 원래 오요의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이면서 주술사로 알려진 이 쌍고가 천둥과 번개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고가 이제 그 오요에서 이제 국가적 종교죠. 작은 왕국이었던 오요는 16세기 말경에 오롬포토가 등장하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강한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강력한 기병대를 만들고 군 병력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17세기 오요 제국이 확장된 시기로 해안에서 유럽과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요 제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다오메이 왕국과 계속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오메이 왕국과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복속을 했고 그다음에 포르토노보죠. 옛날에는 아자세라 불렀습니다. 이제 이 포르토노보 항구를 통해서 유럽과 교육을 하죠. 그러나 이 교역항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요 왕국의 운명이 정해졌던 것이죠. 서부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18세기에. 그래서 오요가 누페를 복속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개 이제 주변에 다른 요르바족 왕국이 있었지만 오요 세력이 가장 컸다. 그래서 다오메이와 계속 충돌했다 그랬죠. 다오메이를 흡수 통합한 적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오요가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 지역과 이제 어, 그 노예를 갖다가 계속해서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확보해가지고 이 포르투갈에 이제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에 노예를 공급했던 곳이죠. 그 중요한 항구는 다오메이의 항구였던 위다, 포르투노보, 바다그리 같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1790년대 이후에 오유 제국이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르바족 지배 세력이 분열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에 이르는 교역로가 유실되면서 교역을 할 수 없게 된 것도 문제였죠. 그다음에 누페가 오요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누페 오요 왕국은 북동쪽으로는 누페 왕국, 그다음에 어,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웃한 다오메이 왕국과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 자, 또 이제 북쪽에서 오는 무슬림 플라니 제국, 그러니까 소코토 칼리파테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되면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요는 플라니 지하드 전쟁에서 인류론을 잃고 다오메이도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요, 이 상황만 봐도요,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쪽에 하우사 플라니, 서쪽에 요르바, 동쪽에 이보족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당시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또 볼까요? 예, 어쨌든 아티바가 이제 새로운 뉴 오요를 만듭니다. 우리 지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요 왕국을 재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군사령관은 이바단을 통제하고 아티바는 예를 들어서 상담자로 이제 이바단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 군사령관을 임명했죠. 뭐 아티바는 명목상으로 이바단 통치했었지만은 이바단이라는 오요 제국의 이제 어,
그러니까 오유 제국이 무너지면서 가장 강력한 그 요르바족 왕국이었죠. 실질적인 권한은 군사령관인 쿤루미가 통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14년에 2패 일노린 오요의 요르바족 왕국이던 오요 왕국이 나이지리아 보령으로 이제 편입된다고 이미 했죠. 예. 아산테 왕국을 볼까요? 아산테 왕국은 지금의 가나에 있는 그 왕국이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나이지리아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칸족이 세웠다고 하죠. 가나 남부에 건설한 왕국이었다. 중앙 집권적이었다. 오세이 투투가 1670년에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마시가 이제 수도였죠. 그래서 황금 옥자, 시키도아 이렇게 부르는데 황금 옥자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아산테 왕국은 가장 그 많은 황금을 생산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황금이 우리가 보았던 중세 그 가나 말리 송가의 왕국의 어떤 그 무역로를 통해서 사하라 종횡단 무역로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옥자는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왕권을 상징했었습니다. 오세이 투투가 1712년에 이제 죽죠. 그래서 오포쿠와레가 이제 왕이 오르면서 혼란을 잠재우고 내정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세이쿠아도, 오세이쿠아메, 오세이본수 이 세 명의 통치 시기에 가장 번영을 후가하죠. 1764년부터 1824년까지 약 한 100년 좀 못 됩니다만 이 시기에 번영을 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료 체제를 만들고 훌륭한 소통 체제, 통신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나 중부의 금광을 지배했죠. 그래서 부를 축적했던 아산테 왕국은 노예무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도 수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요 제국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위로 사진을 올렸어야 되는데 오요 왕국, 누페 왕국, 베냉 왕국 앞에서 보았었습니다만 이 내용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산테의 수도 쿠마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쿠마시 수도를 갖다가 이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당히 규모 있는 아주 번영한 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권의 상징인 황금 의자가 오른쪽에 보이죠. 의자 위에. 이 아산테헤네가 이제 왕이죠. 아산테 제국의 왕인데 왕을 아산테헤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산테헤네는 항상 황금 의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황금 의자는 땅에 절대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황금 의자를 들고 운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영국과 벌어진 아산테 전쟁, 영국 아산테, 앙골로 아산테 전쟁이라고 유명하죠. 이게 이제 아산테 전쟁, 그다음에 영국 아산테 전쟁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824년부터 1890년 사이에 벌어졌죠. 아산테가 뭐 계속해서 전쟁에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겼을 때 그 전투 대용을 보면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수했다. 현대 비행기와 아주 유사한 비행기 전투 대형을 가지고 이제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1차에 이기죠. 코에 해당하는 곳에는 정찰병 부대가 위치하고 동체 부분에는 전사들이 종대로 포진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전군의 최고 사령관과 참모들이 위치한다. 꼬리 부분은 후방 부대가 위치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행기 전투 대형이다 해서 영국인들 사이에 상당히 이제 그 높은 평가를 받았죠. 날개에 해당하는 곳은 각각 5인 종대로 해서 그뭐 급습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투력이 좀 좋은 좀 부대를 도열했고요. 그다음에 후방에는 의료 부대를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전투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산테 제국과 경쟁 관계했던 판테 왕국이 영국과 네덜란드에 무역 거점을 제공합니다. 판테가 이제 영국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산테는 판테를 1810년 무너뜨리죠.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의 무역 거점 확보, 노예무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영국은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산테 제국이 계속 힘을 갖다가 축적하고 강대한 왕국 또는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 영국이 상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국은 판테 왕국을 갖다가 이제 동맹을 맺고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아산테 제국을 갖다가 공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산테 전쟁에서는 영국이 패하죠. 아까 말했던 그 비행기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1700년대 아산테 주변 왕국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그다지 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1차 영국 아산테 전쟁에서 영국이 패배하면서 영국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테 왕국과 연맹을 맺어서 아산테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죠. 2차 아산테 전쟁. 그래서 영국이 이제 아산테 왕국의 지배를 받던 판테 왕국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제 영국의 보호령으로 삼게 됩니다. 영국이 1863년이죠. 제3차 아산테 전쟁에서 아산테 패배.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1874년 패배. 그다음에 이때 이제 1874년에 이제 영국 골드코스트 식민지로 이제 선언해서 가나를 갖다가 식민지배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영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아산테 제국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5년부터 1890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아산테를 침략해서 영국은 쿠마시 수도와 제국 심장부를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어쨌든 1902년 아산테 왕국은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선포가 되게 되죠. 북부 지방은 따로 분리돼서 황금해안 북부 지역 보호령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테 연방의회가 발족되고 왕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날 가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로 독립했으니까 망정이지. 이 가나 아산테 왕국까지 나이지리아에 만약에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나이지리아로 만약에 편입시켰다면은 더욱더 나이지리아가 됐겠죠. 네. 자, 1869년부터 요 내용을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이거 내용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 지도를 갖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 아산테 제국이 보입니다. 지금 쿠마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판테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죠. 엘미나,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엘미나와 케이프 코스트, 아크라 지역이죠. 이 지역에 판테 왕국이 있었는데 영국이 판테 왕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독립시켜주겠다는 그런 주장에 이제 아산테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네. 자, 1800년대 아산테 제국은 영국과 동맹을 맺죠. 그리고 판테와 상업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산테 제국과 판테가 상업 경쟁을 갖다 벌이게 됩니다. 아산테 제국의 목적은 내륙에서 해안으로 통하는 무역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판테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영국이 끼어들면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세이본스 통치 시기에 아산테는 판테에 대한 공격을 가했고 판테를 완전히 패배시키죠. 이제 판테가 아산테 제국의 식민지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산테 제국이 이후에는 번영을 구가합니다. 노예, 상아, 금, 콜라넛의 주요 공급지로 부상하죠. 1824년 아산테 세력이 강해지자 영국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영국과 아산테 제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 판테를 끼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1차 전쟁에 패배에 따르죠.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 못 가죠. 아산테 제국은 이제 1차 영국 아산테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판테를 갖다가 흡수 병합해 버리죠. 그리고 북쪽에 위치했던 와나 만푸르시 또 모시 왕국들을 갖다 정복하면서 영토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 가장 커진 상황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쿠마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전부 판테를 완벽하게 정복한 내용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산테 왕국과 이웃 국가들의 내용과 이거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지금 현재 모시 국가까지 만푸르시까지 아산테 제국이 성장하고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825년부터 1902년 사이에 아산테 제국의 모습이죠. 자, 1차 아산테 그 전쟁에서 아산테가 승리하고 아산테 제국은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만 왕국이 됐습니다만 영국에 계속해서 패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 판테 영국군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판테가 영국의 보호국이 되죠. 아산테는 3차 전쟁에 또 패하고요. 그다음에 판테 동맹이 이제 영국령 황금해안 식민지로 공포가 되죠. 그래서 4차와 5차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 역시 그 아산테 제국으로부터 이제 다곤바 지역이나 다곤바나 곤자 왕국이 갖다 독립하게 되면서 아산테 제국은 이제 제국이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왕국으로 몰락하게 되죠. 1888년이죠. 5년간의 내전 이후 아산테는 적은 규모로 다시 이제 세력을 규합하긴 합니다. 그러나 1895년부터 1890년 사이에 아산테 수도 쿠마시를 공격했다 그랬죠.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까지 이제 이 보호령이 지속되게 되죠. 1902년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1831년에 보면은 이 판테 국가가 상당히 어, 이제 1차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전쟁부터 이제 아산테 전쟁에 승리한 영국 판테 연합군이 판테를 갖다가 독립시키면서 판테 왕국 지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1896년 보면은 이제 현저히 줄어든 모습 보이죠. 곤자, 다곤바, 만프루시 지역이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골든 코스트 콜로니가 쿠마시를 향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쿠마시를 공격해서 완전히 그 아산테 제국을 붕괴시킵니다. 아산테족의 전사 모습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총을 든 사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전사 집단이 칼을 든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가루를 담는 아산테 쿠도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쿠마시에서는 여전히 얌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보시면 아마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산테 전쟁과 전투 대행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어서 이걸 꼭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1차 아산테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전투 대형을 비행기 모형 전투 대형이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죠. 상당히 아주 전략적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코 부분, 날개 부분, 꼬리 부분에 어떻게 병력을 배치하고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 왕국의 샤카줄루가 했던 솥불 전투 대형과 똑같은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이 임진란 때 펼쳤던 하객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산테 제국의 영토가 1번부터 쭉 보시죠. 1번에 보면은 지금 판테 왕국이 있는 상황이죠. 2번에 보면은 지금 판테 왕국이 완전히 정복된 다음의 모습,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아산테 제국의 모습. 3번은 지금 판테가 영국과 동맹을 해서 독립을 해버렸죠. 그다음에 4번은 주변 국가들이 영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5차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항복 문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는 그 모습이 이제 사파로 그려졌습니다만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제국주의 야욕을 철저하게 펼쳤는지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시 왕국 볼까요? 모시 왕국. 모시 왕국은 1500년부터 1895년 사이에 출현했던 그런 서아프리카 여러 독립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시 왕국들을 모시 제국이다, 모시 왕국이다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부르키나파소, 가나의 볼타강 상류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쪽에는 만푸르시, 다곤바, 나눔바, 북쪽에는 탱코도구, 와가두구, 야텐가, 그다음에 파다응구루마 등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7개 정도 왕국을 모시 왕국이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왕국이 있었겠습니다만 예. 모시 왕국은 말리 송가이 왕국과 나이저 중부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물론 말리 송가이 왕국이 강력했을 때는 전혀 그 세력을 펴지 못했겠죠. 오히려 정복을 당했겠죠. 기병대가 아주 유명했고요. 송가이와 말리를 자주 공격했다고 합니다. 1400년경부터 서아프리카 일대 우림에 사는 종족들과 나이저 강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무역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죠. 1600년대 이후 송가이 제국이 이제 몰락하죠. 또 이제 상황에서 프랑스 침략 전까지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모시 왕국이 보이죠? 모시 왕국이. 그다음에 투콜로르 제국이 보이고 다오메이, 오요, 베냉 이렇게 보입니다. 다오메이, 오요, 베냉은 나이지리아의 직접적인 역사고 이 다오메이, 오요, 베냉 위쪽으로 투콜로르 제국도 역시 나이지리아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시안티나 모시나 이런 지역은 간접적으로 이제 나이지리아 역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죠. 자, 모시족은 나이저강 망국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모시족의 위치를 보았죠. 모시족의 왕국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주변 어떤 이웃하고 있던 민족 집단을 갖다 습격해서 노예를 거래했고요. 7개의 왕국을 건설했다.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칸 지역과 이제 북쪽에 출현한 국가들, 아칸 지역은 지금의 가나의 아산테 왕국이었죠. 예. 그래서 가나 말리 송가의 쇠퇴 시기였던 1600년 사이에 아칸 지역으로 이 모시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북쪽 금강지대에서 곤자의 만대족 국가가 1500년대 출현하죠.
그다음에 그 모시 왕국과 계속해서 이제 곤자 왕국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칸족의 금광 지역에는 덴키라와 아쿠아무 같은 그런 무역 국가들이 출현합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도의 모습 보이죠?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주와 정착이 12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계속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남부아프리카의 그 모시 국가를 보면은 뭐 만푸르시, 다곤바, 그다음에 나눔바 이렇게 왕국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곤자 왕국도 보입니다. 그렇죠? 곤자 왕국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칸족 였던 금 생산 지역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자, 1600년대 초부터 유럽인은 해안에서 금과 노예를 원했죠. 그래서 송가이 제국이 몰락하면서 북쪽의 만대족이 이주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칸 지역의 무역이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계속된 왕국의 흥망성쇠가 아칸 금광지대에서 해안까지 무역로를 이제 구축하는데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무역로에 따라서 왕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칸 남부 지역의 금광지대에서는 강력한 덴키라와 아크아모 같은 무역 왕국이 1600년경에 출현했다고 얘기했었죠. 판테 왕국이 해안 지역에 이제 가나의 해안 지역이 지금 아크라 지역이죠. 이쪽에 왕국을 갖다가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노예무역으로 판테가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됐고 나중에 영국과 연맹을 맺어서 아산테 제국을 무너뜨리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산테는 1699년 이제 시족 사회가 통합되면서 강한 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지도로 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산테 제국은 쿠마시에 이제 수도를 두었고 내륙 지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뭐 덴키라와 뭐 아쿠아무가 보이고요. 그렇죠? 모시 국가가 보이죠. 그다음에 케이프 코스트와 엘미나, 아크라를 중심으로 한 판테 왕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시 국가 뭐 저기 남쪽의 모시 국가 곤자도 보이고 반바라 왕국 볼까요? 반바라 왕국은 오늘날 말리에 있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구와 그다음에 카르타 지역에 출했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라만골로, 니앙골로 두 형제가 이 세구 지역에 이제 말리의 세구에 도착했고 1650년 이전에 이 지역에 이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칼라디안 쿨리발리 이게 발음이 좀 쿨리발리 그러니까 C로 되고 K로 되기도 하는데 칼라디안 쿨리발리가 세구 왕국을 건설했고 팀북투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라의 근간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사령관 또는 지도자를 불렀던 마마리 쿨리발리가 가장 유명한 통치자였습니다. 1712년부터 1755년까지죠. 6회군에 걸쳐 상비군을 육성했다. 나이저강의 커누 부대죠. 그다음에 반바라의 다른 어떤 소규모 왕국들 경계하들을 다 물리치고 또 1736년에 콩이라는 왕국의 침입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말리 바마코, 북동쪽은 젠네와 팀북투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마치 중세의 말리 왕국의 영토 확장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제국들을 보면은 월러프 국가가 보이죠. 우리가 뭐 1차 시에 살펴봤습니다만 월러프 국가가 이제 쭉 보이고 그 다음에 반바라 제국이 보입니다. 반바라 제국이 카르타와 세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죠. 이제 카르타와 세구가 팀북투, 젠네, 뭐 세구, 바마코 뭐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죠. 플라니족이죠. 푸타토로와 푸타잘론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이외로 콩이라는 국가가 보이죠. 네. 자, 마마리 쿨리발리가 사망한 후에 콜란을 거듭하다가 1760년이죠. 응골로 디아라가 권좌에 오르면서 왕국이 다시 이제 질서가 회복되었고 30년간이나 통치합니다.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문구파크 그 탐험가가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구라는 광활한 도시의 풍경, 강 위의 수많은 커누들, 붐비는 인구, 그리고 주변에 잘 정비된 경작지는 모두 내가 아프리카의 내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문명의 흔적이다. 웅장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반바라 왕국이 가나말리 송가이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의 현재 말리 북부 지역에서 어떻게 그 왕국을 형성하고 번영을 구가했는지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18년 마시나의 세쿠아마두에 의해서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마시나는 젠네 몹티를 정복하고 팀북투까지 이제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마리 쿨리발리에게 패한 반바라의 다른 경쟁자 일부가
이제 카르타를 갖다 또 옆쪽에 건설하게 되면서 19세기까지 이제 밤바라 카르타 왕국이 이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861년에 투쿨루르의 엘하즈 우마르가 밤바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시 왕국과 밤바라 왕국은 사바나 지역의 국가들로 북부 지역의 무역이 쇠퇴하자 번영을 구가했고 나중에는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한 그런 것들이죠. 프타돌련과 프타토로에 대해서 계속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구와 카르타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사 왕국 볼까요? 이건 나이지리아의 직접적인 어떤 하우사 플라니 북부 지역의 역사죠. 14세기 중엽부터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서북부, 그다음에 이즈리의 남서부, 보르누 지역 이 지역에 이제 하우사 도시국가가 출현했다. 느슨한 형태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지만 느슨한 형태다는 거죠. 10세기 말까지 도시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아마 1350년경에는 그 확실하게 이제 그런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라네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국가 형태였다. 그래서 하베라는 왕족이 다스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 수면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했다는 얘기죠. 강과 계곡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계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아주 용이했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죠. 하우사 왕국은 모두 14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7개의 진정한 하우사 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우사 바쿠아이라고 하고 아니면 7개의 위성구 이렇게 해서 반자바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람, 다우라, 구비르, 카노, 카츠나, 라노, 자리아를 갖다가 이제 하우사 바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잠파라, 케비, 야우리, 과리, 누페 그리고 코로로파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반자바콰이 이렇게 부릅니다. 14개의 도시국가가 동시에 나왔다기보다는 이렇게 있었지만 어느 도시국가가 가장 강력하냐에 따라서 다른 도시국가들은 여기에 이제 조공을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네. 자, 이게 보면 나이지리아의 현재 하우사랜드를 갖다가 딱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코토, 케비, 잠파라, 카치나, 뭐 지가와, 카노, 카두나 뭔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우사 도시국가의 지명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개 주 중에서 하우사랜드가 과거에 하우사 도시국가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우사 왕국을 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일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생산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통해서 발전했다. 철광, 숯 생산할 수 있는 숲이 풍부했고요. 콜라넛, 그다음에 남쪽에 잡혀온 노예들, 그다음에 풍부한 직물과 염색, 그다음에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망이 아주 훌륭하게 활발하게 발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14세기까지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만 말리에서 온 무슬림 선교사를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우사 제국이나 이런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전통 종교를 무시하진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말리 이슬람 영향을 받은 카노가 제일 먼저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500년경 600년 전쯤에 매우 강력한 왕국을 유지했고 고비르, 카치나 보르노와 같은 다른 하우사 도시 국가들은 카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잠파라와 카치나는 17세기,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로 이제 카노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떠올랐겠죠. 19세기 끝날 무렵에는 고비르가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됩니다. 하우사 도시 국가들은 통일된 국가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통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처를 못했습니다. 송가이 제국은 하우사 도시 국가의 공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우사 도시 국가를 침략하기도 했죠. 그러나 케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그런 독립국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만 플라니족에 의해서 지하드가 발생하면서 이제 모두 다 통합되긴 합니다만 케비 같은 국가는 독립국가로 유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세기 초에 플라니족이 하우사 제국을 상대로 지하드를 벌이죠. 이 하우사 도시 국가가 이제 농민들이 지하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 플라니족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비르의 시민들에게 과세를 무자비하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우사 플라니족의 지하드가 이제 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우사 국가들은 플라니 제국에 합병되고 나중에 이제 무슬림 토국으로 개편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르누를 나이지리아 북부주로 통합하고 나이지리아 보령이 북부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북부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1600년대 그 지도를 볼까요? 잠파라, 뭐, 이렇게 자자오, 카노, 이렇게 이제 하우사 도시구가 보이죠? 그 옆에 보면 송가이가 이제 세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 송가이가 보이죠? 송가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모로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1800년대에 보면은 하우사 도시구가 현저하게 커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가이 제국은 더 줄어들었고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천년경이 여러 개의 하우사 공동체가 출현했다. 그다음에 1350년에 도시국가 형태로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강과 염색으로 많이 하우사 도시국가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우사 도시국가 또 하우사 뭐 지역에서 하우사랜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두고서 경쟁이 하우사 도시국가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카치나, 카노, 자이라, 뭐 이거 이제 자자우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도시국가로 출현했다. 이렇게 어느 시기에 어느 도시국가가 세력을 잡았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1500년대는 케비가 그다음에 뭐 도시국가로 출현했다는 얘기죠. 자, 1400년대 초에 중앙 집권의 투아레그족이 이제 아이르라는 그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아가데스가 이제 지금의 니제르의 북부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죠. 이 아가데스의 수도를 두고 출현하게 되면서 하우사 도시국가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네. 사하라 무역로를 통제하면서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송가이 제국의 일부였으며 카넨보르누 제국에 이제 공물을 이제 바치게 되죠. 어, 그 자, 보면은 1200년부터 1400년대 사이에 모시족이 7개 왕국을 건설했다고 우리 봤었죠? 네. 이게 이제 말리와 송가이 제국을 이제 계속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또 보르구 왕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요와 동맹을 유지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먼저 그 가운데 있는 하우사 도시 국가를 볼까요? 그 위에 아이르가 이제 아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그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르누 왕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시 왕국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르구 왕국이 갔다가 부사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 자, 1600년대와 1700년대 다른 하우사 도시과 아이르가 지속적으로 케비를 공격했기 때문에 케비가 몰락하고 다시 카치나가 뒤를 이어서 우뚝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사랜드는 전반적으로 남쪽의 크와라라파인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비는 1710년에 멸망하고 고비르가 이제 그 플라인 성직자인 우스만단 포디오에 의해서 지하드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배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카노부터 시작해서 어떤 도시국가가 하우사 도시국가가 세력을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1700년대 말 하우사인과 플라니 정착민은 통치자가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우스만단 포디오가 이 지하들을 주장하자 이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전 하우사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죠. 이 결국에는 아이르는 1532년부터 카넨보르누에 공물을 바치고 있었지만 1600년 오히려 보르누를 공격하고 카넨보르누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르의 슐탄이 어쨌든 아가데스 지역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면서 정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죠. 1600년부터 1800년대 모시족은 세구의 반발화와 전쟁을 벌였고 왕국을 유지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하우사 도시국가가 보이죠? 그래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보면은 카와라파 이제 습격이 1600년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르누, 위쪽에 아이르,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보르구 국가, 그다음에 더 왼쪽으로는 이제 모시 왕국이 보이고. 다오메이를 볼까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폰족이 1625년 아보메이의 수도를 두고 건설했다 그랬죠. 폰 다오메이 이렇게도 기술이 됩니다. 알라다의 전사 집단이 현재 아보메이와 같은 깊숙한 곳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다오메이 왕국이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아보메이에서 첫 번째 통치자가 그 왕궁을 갖다가 이제 그 세울 때 이제 정복한 추장이나 통치자의 무덤 위에 건설하죠.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 국가였다. 그래서 왕과 왕족, 그다음에 평민 노예를 엄격하게 계급 사회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이제 19세기 말까지 유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성공적인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만 다오메이는 노예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노예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상비군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 이건 노예 포획을 위해서 사용됐겠죠. 그래서 여자 전사들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여자 전사들도 있었다. 여자 전사들은 여성 전사들은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노예는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노예가 뭐 왕실과 군대의 어떤 대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유럽인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오메이의 경제 기반은 노예 노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자 기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단일 품격 품목이었기 때문에 다오메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뭐 이게 이제 그 여성 전사들이 현재 왕을 갖다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왕을 호위해서 지금 전장터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오메이 왕국 지도를 볼까요? 1724년 그 다오메이가 있죠. 알라다라는 그 이제 지역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1727년부터 1820년 보면은 지금 다오메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지 보고요. 1820년대부터 1890년까지는 세력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자 왕의 통치 시기에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보고요. 오요의 속국인 이제 오요의 속국일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다오메이가 오요를 갖다 정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가자 왕이 노예 매매권을 갖게 되면서 주요 항구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번영을 누리죠. 해안의 항구와 주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안이라고 포르투갈이 지정했던 이 다오메이의 항구들이 유럽과 그다음에 뭐 서구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삼각무역의 중요한 기지였죠. 또 우이다 항구 같은 경우는 18세기 후반에 매년 40척에서 50척의 배들이 유럽의 배들이 노예를 선적하기 위해서 기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 원정대가 다오메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보호령을 설치합니다. 프랑스가 1889년 다오메의 연안 지역을 침략하여 정복하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배한진 왕이 저항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1892년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주요 무역항을 보면요, 되게 중요한 항구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보면은 베냉 왕국이 위에 보이잖아요. 근데 포르토노보, 코토노우, 우이다 이런 항구들이 보입니다. 18세기 서부 해안의 주요 무역 기지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엘미나라든가 케이프 코스트라든가 뭐 크리스티안보우라든가 포르투노브라든가 위다 이런 지역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칸 왕국, 다오메이 왕국, 요르바 왕국이 보입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이제 서구인들이 만든 항구들이죠. 플라니 제국 볼까요? 플라니족은 서부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의 하우사 플라니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죠. 8세기경에 지금의 모리타니아에서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니에 있는 푸타잘론과 푸타토르에 이제 플라니족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4세기에는 동쪽 지역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죠. 16세기에 들어와서는 현재 말리 남부의 나이저강 연안에 마시나를 건설하고 동쪽의 하우사랜드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넓게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죠. 14세기까지 많은 플라니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그래서 1670년대부터는 지하드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 학자인 우스만단 포디오의 지하드가 가장 유명한데 이 지하드를 통해서 소코토 칼리파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4년이죠. 플라니족 통치자이자 이슬람 학자인 우스만단 포디오가 현재 베냉, 카메룬, 니제르 그리고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의 플라니 하우사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우사 플라니 제국이죠. 소코토 칼리파테를 건설합니다. 이 지하드를 통해서죠. 이 소코토 칼리파테가 하우사 플라니 이제 종족의 국가죠.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우사 플라니, 그러니까 종족 집단이 북부의 하우사 플라니가 이제 정착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비르라는 하우사 도시국가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들을 갖다가 이제 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슬람은 순결하지 않다. 부당한 통치 세력이다. 너무 세금을 많이 이제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만 단 포디오의 주장을 따라서 추진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우사족의 평민과 목축생활을 하던 플라니족이 합세한 지하드.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전역을 휩쓸게 되죠. 누페, 요르바랜드까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 같은 거 보면은 하우사 플라니족이죠. 플라니족 같은 경우는 전사들은 총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고 물론 다른 뭐 노예들이나 다른 민족 집단은 총을 사용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자신감 넘치는 그런
전쟁을 벌였죠. 기마 부대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니족 지하드 전쟁이 유일하게 격퇴된 곳은 동쪽의 카넨부르누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전격전이었느냐, 이제 뭐 전향적으로 전쟁을 치렀느냐, 이제 그건 판단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만 카넨부르누 왕국이 격퇴를 하죠. 그래서 오늘 소코토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스만단 포디오 묘가 안치되어 있죠. 어쨌든 소코토 지역은 하우사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비르, 잠파라, 케비, 야우리의 지배를 받았죠. 어쨌든 1808년이죠. 플라니족이 고비르의 하우사족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오스만단 포디오는 어떤 대규모의 그 지하드를 통해서 이제 소코토 칼리파테를 만들고 어떤 그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자신의 아들인 무하마드 벨로에게 이제 동부 지역 소코토의 족장 겸 대군주로, 그다음에 형제였던 단포디오를 서부 및 남부 지역 투배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우스만 단포디오가 죽자 무하마드 벨로가 이제 새로운 이제 통치자로 나서게 되죠. 소코토 최초의 술탄이 됩니다. 제국의 정치적, 정신적,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가 되죠. 1903년에 영국이 북부 나이지리아와 플라니지를 정복합니다. 투콜로르 제국 볼까요? 이걸 내용을 보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투콜로르 제국은 플라니족 무슬림 성직자인 알하지 우마르죠. 오스만 단 포디우가 아니라 알하지 우마르가 건설합니다. 그래서 1848년이죠. 푸타잘론 근처에 엄격한 무슬림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하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르타와 세구를 공격하고 팀북투를 공격하죠. 그래서 투콜로르 제국은 광대했지만 우리가 소코토 칼리파테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1890년에 프랑스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투콜로르 제국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그 다음에 소코토 제국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투콜로르와 마시나를 중심으로 세구, 마시나, 팀북투를 중심. 소코토는 소코토, 카치나, 카노, 자리아 이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보르노가 보이고 모시 왕국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 보이죠? 아산테 왕국과 다오메이 왕국과 베네 왕국이 보입니다. 푸타잘론과 푸타토로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도 자주 나오는데 어딘지 궁금해서요. 푸타잘론은 기니의 북서부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이제 이슬람 영토였다 그랬죠. 플라니족과 만딩카족, 무슬림 성전 전사들이 지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 될 때까지 이제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푸타토로는 세네갈 강의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슬람 영토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쉬려면 발이 이끄는 토르브의 플라니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갖다 이제 지하들을 일으켰죠. 그래서 알하지 우마르가 통치하는 투콜로르 제국의 기반이 된 지역이 바로 푸타토르입니다. 네. 1830년대 플라니족의 지하를 볼까요? 푸타토로, 푸타잘론, 마시나, 소코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지역이 플라니족의 지하드가 펼쳐졌던 곳이고 이 네 개의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라니 제국이 1번부터 쭉 나오죠. 플라니족이 1700년경부터 1400년경 사이에 어떻게 이주하여 정착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165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지금 푸타토르와 푸타잘론에 이주 정착한 게 보이죠. 그다음에 3번 지도를 보면은 1860년경에 지금 이게 플라니 스테이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지하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투콜로르 제국과 소코토 칼리파테가 만들어진 것이죠. 4번에 보면은 1885년이죠. 투콜로르 제국과 소코토 제국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투콜로르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푸타토르 푸타존에서부터 이제 일어났다는 거. 자, 1804년 우스만 단 포디오가 하우사랜드의 지하들을 선택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소코토 칼리파테 또는 플라니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르누 왕국, 요르바족이 세운 일로린, 누페, 그다음에 아마다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1830년까지 제국을 확대하고 1903년 영국이 이제 지배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이레의 수도 아가데스가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1900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로 편입되게 됩니다. 모시족의 왕국은 세구의 침략을 이제 저지했다고 하죠. 그러나 무슬림 플라니에겐 정복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1901년에. 보르그 왕국은 잠깐 나왔습니다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만 역시 1898년 프랑스의
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단포디오라든가 지하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들은 전부 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지하드를 펼쳤던 하우사 플라니 같은 왕국이나 제국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소코토 칼리파트가 세력이 굉장히 강성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은 보르구 스테이트,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모시 왕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들이 어떻게 이제 식민지화가 됐는지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풀베족, 그러니까 플라니족이 어떻게 이주 정착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푸타토르 푸타잘론을 거쳐서 마시나, 그 다음에 소코토 칼리파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우사 스테이트 도시국가, 하우사 도시국가에서 지하들을 걸치면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다. 뭐 나중에 투크로르나 뭐 소코토 칼리파트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지리아 역사 속에서 하우사 플라니가 북쪽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지도는 좀 여러분이 또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아프리카의 상황을 하우사랜드 쪽에서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카넨보르누, 하우사 도시국가, 그다음에 카르타와 세부, 마시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그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나이저 삼각주의 왕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노예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산, 냄베, 냄베, 그다음에 엘렘 칼라바리, 그다음에 뉴칼라바, 뭐 오키리카, 이바니 이런 왕국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드 칼라바가 이제 중요한 해안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807년 영국이 노예무역을 폐지하죠. 이때 이제 야자유무역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자유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상업적 이권을 놓고 이 국가들이 서로 흥망성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0년에 오포보 왕국이 이반이로 확장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영국에 의해서 다 몰락되죠. 영국은 1884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자유 무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죠. 그래서 1897년에는 영국령 남부 나이지리아의 일부분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영국령 북부, 영국령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지리아가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로 이제 식민지로 하나에 통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나이지 삼각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다음 강의 안내를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과 문화, 식민지배 저항, 내전과 분쟁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이지리아에 관련된 역사를 뭐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리딩 자료와 함께 공부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뭐 2, 3주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원격 강의가 다음 시간으로 종료되길 바랍니다만 만약 더 연장될 경우에는 리딩 자료를 메일로 보내서 좀 여러분에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중간고사 대체보고서 주제와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게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다루면서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하건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해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